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는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된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결혼도 누구보다 빨리 하고 이혼도 누구보다 빨리 했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남들이 깜짝 놀랐던 이혼 속도만큼이나 결혼하는 과정도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잠시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사회인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사고를 쳐서 저를 낳으셨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터라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됐고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고 직장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없어졌어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혼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연애만으로는 그 외로움을 채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자마자 저를 평소 좋게 봐주시던 직장 상사분이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갔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막상 소개팅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큰 관심이나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만남 이후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죠. 관심이 가지 않는 상대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소홀해질 때가 많았고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음에도 남편은 제게 꾸준한 관심과 연락을 줬어요. 휴일에도 제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만남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고 함께 해줬죠.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맞춰주는 사람이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가느라 다툴 필요조차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이 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서도 저희가 만나는 모습을 보며 그런 남자는 없으니 잘해보란 소리뿐이었어요. 야, 요즘 그런 남자 없다.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재는데 그 사람은 순수하게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조건 맞는 남자는 있어도 성향 잘 맞는 남자는 찾기 힘들다. 그것도 복이야. 친한 친구들마저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컸고 그 기분이 좋아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데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던 남편이 갑자기 뒤를 돌아 제 손을 다시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데이트 끝나고 헤어져야 해? 난 당신이랑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쉬워.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뭔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이야. 당신은 혼자 사니까 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둘 다 나이도 있겠다. 우리 빨리 결혼해버릴래? 결혼? 너무 빠르지 않아? 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주변에 저보다 빨리 결혼한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늘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당시 남편과 사귄 지는 6개월이 이제 막 넘었을 때라 이른 감이 있었죠. 우리 나이에 빠르기는. 원래 이렇게 사랑에 눈 멀어서 결혼하는 커플이 부부가 되어서도 잘 산대.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 때문에 미뤄지다 결국 결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짧긴 했지만 우리 거의 매일 만났잖아. 이렇게 안 싸우는데 결혼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바보처럼 그 말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외로움이 지쳐있던 저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는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죠. 결혼하면 많이들 달라진다던데. 그건 오래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거겠지. 우리가 빨리 결혼한다고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 지금부터 결혼 준비한다고 해도 1년은 걸릴 거고.
그동안 당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못 믿어오면 파혼하면 되잖아. 그때 남편의 말이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 다 맞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친한 지인들에게 갑작스럽지만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혼자로 지낸 기간이 꽤 되었던지라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야, 네 애인 같은 사람 없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결혼은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감이 좀 있지? 근데 어차피 잘 맞아서 결혼할 거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낫잖아. 미뤄봤자 나이만 먹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도 1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아니다 싶으면 물으면 되는 거고. 넌 무슨 물을 생각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 그냥 좀 심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좀 성급한 것 같긴 하다. 남자친구가 벌써 결혼하자고 해? 데이트할 때마다 헤어지기 싫다나? 사실 나도 요즘 남자친구가 많이 좋아져서 헤어지고 나면 좀 울적했거든. 그래, 너희 두 사람이 좋다면야. 처음에는 놀란 얼굴로 말리던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을 아꼈어요. 당시엔 제 말에 설득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친구들이 말을 아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추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물론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저에게도 가정이라는 새 울타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은 터라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었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인상 서글서글한 남편을 괜찮게 보셨고 다음은 제가 인사를 갈 차례가 되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댁에 드릴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챙겨서 남편의 차에 올라탔는데 차가 어느 대형 카페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내려? 커피 마시게?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본가에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냐? 아, 엄마가 집을 안 치워놓으셔서 부담스럽다고 여기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어? 여기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리 집을 안 치워놨다고 한들 보통 사람들이 다 관례처럼 하는 걸 벗어났으니까요. 제 반응을 보고 남편도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아, 당신 온다고 열심히 치웠는데 좀 부족하게 느껴지셨나 봐. 이사 계획 있으셔서 내가 봐도 집이 좀 난장판이긴 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더군요.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대형 카페에서 이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우,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 반가워요. 다행히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걱정과 이유 모를 찜찜함이 금방 사라졌어요. 두 분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셔서 긴장했던 마음이 빠르게 녹아내렸거든요.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네,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환이가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너무 좋으네. 안 그래도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신혼집을 두 사람 대출해서 하려고 한다면서? 네, 아무래도 괜찮은 집에 살려고 하니 대출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아우, 그러지 마. 지환이가 아직 이야기 안 했지? 실은 지환이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려고 하고 있었거든. 신혼집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알기론 남편의 집이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인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보자 남편이 머쓱한 듯 웃더라고요. 놀랐지? 나도 얘기 듣고 놀랐어. 엄마한테 집이 한 채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지만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사실 부모님께서 보태주실 게 많지 않아서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 뭐 그래도 둘 다 대출 내서 좋을 건 없지 않니? 괜히 대출 내지 말고 신혼집으로 그 집 빌려줄 테니까
돈 더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처음에는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제 반응을 보시곤 갑자기 돈 모을 때까지만 그 집을 빌려주시겠다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긴 했어도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없던 터라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 죄송해서. 월세나 전세하시면 큰돈 되실 텐데 저희한테 빌려주신다는 게 내가 그 집을 아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준다는 건데 뭐 어때? 안 그럼 니네가 어느 세월에 돈을 다 모으겠어? 이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한 3년만이라도 살아봐. 그래요, 뭐 뼈 빠지게 대출 갚느니 이렇게라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요즘 서울 집값도 다시 엄청 올랐잖아. 그렇긴 하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3년 정도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뭐 하나 보태지도 못하는 쟤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쩌나? 사위 오면 한우라도 구워 먹여야겠네. 사실 결혼하면 집 문제가 반 이상인데. 그래, 그게 해결되었으니 남들보다 고생은 덜하면서 시작하게 됐구나. 참 다행이다. 항상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더군요. 보통은 결혼식 전에 이사를 다 해놓은 터라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을 뺏어주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집 구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너희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 그건 괜찮겠니? 네, 어쩔 수 없죠. 저희도 급한 건 아니니까 기다릴게요, 어머님.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별 탈 없이 흘러왔어요. 여전히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나 참 결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배경이 화려하거나 돈을 잘 버는 남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맞춰주는 남자를 만났다는 게 천운이라고 느껴졌어요. 게다가 바라지도 않았던 집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으니 정말 하늘이 절 돕는 것 같았어요. 다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도 시댁에서 저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만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되어도 늘 밖에서 식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어머니가 집밥을 싫어하신다,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하신다 등의 이유를 대가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곧 결혼하는데 시댁집 주소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 영 찜찜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차마 속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판도라의 상자를 굳이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상자를 열었다가 혹시나 지금 제가 믿고 지내왔던 행복이 다 깨질 수도 있으니 두려웠나 봐요. 그 덮어놨던 두려움이 그렇게 커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제 로망들을 실어난 결혼식을 올렸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희가 앞두고 있는 건 오직 이사뿐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난 바로 다음 주가 이사 날짜로 잡혀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당분간 따로 지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보, 일주일 있다가 봐. 그래,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사를 가는 날이 되어서야 저희가 살 신혼집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대충 사는 지역만 알고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라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겼는 게 생각보다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왜 계속 들어가?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맞게 가고 있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니? 들어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고 치안도 안 좋아 보이는 골목이라 가면서도 제발 이곳 어디쯤은 아니길 기도했어요. 여길 지나면 사람 살만한 동네가 나오겠거니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차는 얼마 못 가 한 허름한 빌라 앞에 멈추고 말았어요. 내리자. 네? 뭐해 다 왔어. 얼른 내려서 집 봐야지. 얼떨떨한 얼굴로 내려서 시부모님과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다 쓰러져 가기 직전인 6층짜리 집 꼭대기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더군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우리가 큰맘 먹고 여기 주인집 니네한테 주는 거야. 방도 여러 개고 넓으니 쾌적할 거다. 선심 쓰듯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겉보기와는 달리 안쪽은 괜찮으니 저리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서 그 마지막 희망까지 처참히 부서지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한 빌라의 주인집답게 큰 방도 3개나 되고 2명이서 살기엔 꽤 넓은 집이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안쪽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어머님 말씀과는 달리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이 낡고 휑한 데다 군데군데 벽지까지 벗겨져 있더군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폐가인 줄 알았을 수준이었으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가 말씀하셨던 저희 신혼집일까요? 주인집이라 아래층이랑도 분리되어 있고 방도 참 넓고 좋지? 아, 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이 손볼 것이 좀 보여서요. 이걸 어찌 말해야 하나 싶어 최대한 돌려 말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반갑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래? 하긴 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잖니. 사실 이 집이 오래되기는 해서 신혼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은 아니기는 해. 젊은 사람 둘이 신혼집 같은 분위기 내려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 손을 보는 게 좋겠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이 집은 넓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아주 쾌적하고 궁궐 같을 거야. 마침 네가 전문가라니까 다행이네. 네, 리모델링 맡기시려고요? 하면 좋지? 며느리가 전문가인데. 기다렸다는 듯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에게 주는 집도 아니면서 리모델링은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는 모습이 원래부터 이런 의도로 집을 빌려주신다고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정신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니 회의감이 들었어요. 우중충하고 습한 데다 냄새까지 좋지 않은 집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정말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이 집은 무려 공짜로 사는 집인데. 그럼 당신은 대출에 허덕이면서 살고 싶어? 그것보단 나중을 위해서 돈 모으면서 여기에 짓는 게 낫지. 집이 좋진 않아도 넓잖아. 나도 어렸을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 집은 해도 해도 너무한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갖고 있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으로 주신 건데 이 집 이래 보여도 주인집이야. 제일 비싼 집이라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새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호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중충한 집에서 살았다간 우울증 걸리겠어. 그래, 그럼 하면 되지. 당신 전문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이제 우리만의 신혼집이니까. 근데 이 집을 받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소유 집인데 함부로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오히려 리모델링 해드리면 엄만 좋아하실걸? 근데 그럼 리모델링비는 어머님께서 내시는 거지? 여기 리모델링해서 괜찮게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비용? 당신 회사에서 하면 무료로 어떻게 안 되나? 당신 이제 직급도 꽤 높잖아. 그게 말이 돼? 다 회사 돈 나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무료로 해달라고 해. 내 회사도 아니고. 아, 뭐야. 당신 대표님이랑 친하다며. 그럼 뭐 할인은 어떻게 안 되나? 무슨 할인받을 생각부터 해. 일단 어머님이 리모델링 의사가 있으시면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내가 말씀드려 볼게. 그날은 밤새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인지 잠이 도저히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리모델링 견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견적? 그거야 뭐 비싸면 비쌀수록 집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니?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니네 형편에 맞춰서 하렴? 어차피 집값은 아꼈으니 여유는 있을 거 아니니. 이왕 하는 거 새집처럼 리모델링하면 니네도 더 오래 살 수 있고 좋지? 어머님, 리모델링 비용은 어머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죠? 저희 집이 아니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리모델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 내가 다 늙어서 취향은 무슨. 새집 되면 그걸로 족하지. 근데 리모델링은 니네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집도 해줬는데 리모델링까지 내 돈으로 해놔라 하는 건 내 입장에서도 좀 그렇구나. 어차피 그 집 리모델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니네 둘인데 그것까지 시부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니? 네, 어머님. 저희 집이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어머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면 제가 최대한 어머님 원하시는 견적에서 맞춰서 잘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집에 손대기는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지.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니네한테나 그럴 돈이 있지. 나는 여유가 없구나. 어차피 니네 나가고 세주면 그만인 집인데 신혼집 치고는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니 원하면 리모델링 하라는 소리였지. 내가 내 돈 주고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 나는 됐으니 니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냅둬라. 어머님께서는 능청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하나 둘씩 현실 감각이 깨어나더군요. 전에는 곧 행복해질 거라는 최면에 취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시부모님 댁 역시 저희에게 준 집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당시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의심하지 못했던 거죠. 야, 니네 시어머니 너 통해서 집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한 거네. 너무 속보인다. 절대로 해주지 마. 친구들 역시 시어머니의 의도를 바로 알아채고 제게 조언해줬지만 그 집에서 하루하루 살수록 불행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라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조차 휴식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전이 나았다 싶을 정도여서 결국에는 제 성에 못 이겨 리모델링을 결심하게 됐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이 집에 못 살겠어. 내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겠어. 그래, 그러자. 나도 당신이 괜찮은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 집은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신혼부부가 살 공간은 더더욱 아니고 이왕 돈 들이는 거 최고로 들여서 꾸며보자. 우리 집 아니어도 오랫동안 살면 되니까. 남편의 동의하에 제가 직접 담당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 분하긴 했어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에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면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던 웬만한 집값보단 훨씬 저렴하니 남는 장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야, 결국은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꾸며보려고 해요. 어머, 우드톤? 그런 거 너무 심심하지 않니? 좀 심심해 보여도 깔끔한 톤으로 맞춰놔야 질리지도 않고 오래 가거든요. 이왕이면 유행 안 타는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좀 요즘 스타일로 하지. 거참 궁금해서 안 되겠네. 내가 너희 회사에 좀 놀러 가도 되겠니? 네? 회사예요? 며느리 본업하는 모습도 궁금하고. 아, 어머님. 회사는 고객 외에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머? 고객 외에 출입 금지면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그 집 주인이잖아. 내가 고객이 아니면 대체 누가 고객이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하시길래 인상이 절로 찌푸러졌어요. 하다 회사까지 오겠다니 생각만으로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적당한 핑계로 둘러댔는데도 기어이 오겠다는 어머님을 보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럼 계약서에 서명은 어머니 성함으로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서명? 서명만 내 이름으로 하고 비용 지불은 니네가 하는 거지? 그래야죠. 그래, 그럼 그럴게. 가기 전에 한번 연락하마. 네. 딱히 그땐 이걸 이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 놓은 거였죠.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쓸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돈 내고 제가 기획하는 인테리어에도 하나부터 10까지 토를 달면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견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 의견들이 저희 방향이랑 맞지 않아서요. 아우, 그래도 그 집이 내 집인데 니네 취향으로만 맞출 수 있니? 나는 이런 건 영 취향이 안 맞아서 좀 빼주라. 어머님의 의견에 맞춰 하나둘 조율하다 보니 결국 나온 결과물은 제가 원하던 것과는 180도 다르게 나왔어요. 게다가 이것저것 고급 자재를 추가하고 요구가 많아지니 원래 잡았던 견적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게 나왔고요. 어머님이 회사에 오실 때마다 녹초가 된 저를 보며 대표님께서는 안쓰럽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쳐주셨어요. 우리 김 실장이 고생이 많네. 그나저나 견적은 이렇게 많이 나와도 괜찮은 거야? 회사 먹여 살리려고? 저도 그럴 생각은 없는데 어머님이 너무 우기셔서 거절하기도 영 힘들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시어머니 등살 이기는 며느리가 어딨겠어. 걱정 말라고. 김 실장은 우리 우수사원이니까 파격적으로 가격 빼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뿐인 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정말로 깎을 수 있는 가격은 다 깎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금전적으로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죠. 공사는 한 달간 진행됐고 공사하는 한 달간은 다시 남편과 떨어져 지냈어요.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이에서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늘 은근슬쩍 갈등을 피하면서 어머님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이번 일 역시도 웬만하면 엄마 집이니 엄마 뜻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만을 위해 다 맞춰주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태도가 싹 변하는 걸 겪고 나니 제가 믿고 있던 것들에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신혼집만 아니었더라면 우린 괜찮았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은 전과는 아주 다른 새 집이 되었어요. 남편과도 한 달을 떨어져 지냈던 탓인지 화사한 집에서 다시 생활을 함께 시작하니 이제야 비로소 신혼다운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평화마저도 어머님이 방문함과 동시에 깨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집이 좋아도 너무 좋다. 역시 우리 며느리 능력이 좋네. 어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줬을까? 마음에 들어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그치? 엄마 이런 집에 늘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제 소원 푸셨어? 그럼. 역시 같은 집이어도 인테리어만 바꾸면 이렇게 새 집처럼 된다니까.
너네 적당히 살다가 나가면 이제 월세도 잘 나가겠다. 이 집 팔긴 아깝고 새는 안 나가고 얼마나 고추덩어리던지. 우리 아들 덕분에 팔자 폈네 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갖고 계신 집 중에 이 집이 제일 새 잘 나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는 무슨 바보니? 너도 며칠 못 참고 바로 인테리어 한 집이 새가 나가겠어? 아니, 옛날엔 잘 나갔지. 근데 이제 빌라가 너무 노후돼서 그런지 잘 안 나가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어도 고생하기 싫어하니까. 넓은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새가 잘 나가는 집이라 세입자 내보내는 게 시간이 걸려서 신혼집에는 늦게 입주를 해야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그날 탄로가 난 거예요. 그동안은 심증만 있고 아니겠지 했던 일이 사실로 판명이 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눈치였어요. 그날은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반박할 말도 따질 힘도 없어서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전투 의지를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감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안 맞는 의견 조율해가며 만들어 놓은 새 신혼집조차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인테리어 한 곳곳에 시어머니의 취향이 묻어있는 것만 봐도 소름을 끼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행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명절은 지원이네서 모일 거야. 지원이네로 바로 오렴. 네? 어머님, 왜 명절인데 저희 집에서 모여요? 당연히 시댁에서 모여야죠. 예, 그렇게 넓고 좋은 집 놔뒀다가 뭐하게? 방도 많은데 멀리서 온 식구들 자고 가기도 딱 좋고. 그 집이 니네 집도 아니고 내 집이니 모이자고 하는 거 아니니? 이럴 땐 가족끼리 좀 같이 쓰고 해야지. 아무리 어머니 명인 집이어도 저희가 살고 있을 땐 저희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죠. 지금은 저희가 집 주인이잖아요. 네가 돈 한 푼 안 내고 그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 주인이 된 건데 그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니? 그냥 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 그래 여보, 당신 집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해. 엄마 집은 좁잖아. 좀 더 쾌적한 집에 가족들 초대하면 다 같이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그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어떻게든 가족회관처럼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방해하면서 한술 더 뜨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만 수십 번도 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내 책상이랑 왜 다 밖에 나와 있어? 방이 하나 남아서 제 작업실 겸 서재로 두었던 방의 가구들이 다 거실에 흩어져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부터 찾으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방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며느리 왔니?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오세요? 여긴 제 방인데요. 아우, 얘 또 시작이네. 너 아직도 말 안 했니? 아니, 지원이가 말이다. 글쎄, 나랑 이 사람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지 뭐니? 방이 하나 빈다면서. 뭐라고요? 어머님이 가리킨 곳엔 아버님까지 계셨어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 짐이 싹 빠진 자리에 시댁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쓰시던 침대와 옷장, 화장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지 부모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만 좋은 곳에 사는 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불러줬지 뭐니. 이래서 자식을 잘 낳아야 된다니까. 아들 덕에 좋은 집에 다 살아보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었어. 사사기 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하호호거리며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시부모님을 보니 환멸이 났어요. 뒤늦게 욕실에서 나온 남편을 보니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더군요. 여보 왔어? 아, 얘기 들었지? 그렇게 됐어. 뭐라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됐다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날 순수하게 대하긴 한 거야? 어떻게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 뭐? 당신 제발 말 조심해. 나한테 화가 났으면 나한테만 화내면 되지. 꼭 부모님 욕을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해야겠어? 못 배워먹은 사람같이. 뭐? 못 배워먹은 건 당신이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진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과연 우리 엄마 아빠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을까? 아니잖아. 반대할 거 뻔한데 어떻게 사실대로 먼저 말하냐고. 그리고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집인데 못 오실 것도 없잖아. 솔직히 그래. 엄마 아빠 먼저 모셔오면 당신이 쫓아내지 못하겠지 싶은 생각으로 먼저 모셔왔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당신 때문에 평생 효도 못할 테니까. 뭐라고? 생각해보면 분명 그런 기미가 있었을 텐데 전 그날 그 순간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효자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남편의 본색을 보고 나니 정말 더는 이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맞아. 내가 감히 시부모님을 쫓아낼 순 없지. 대신 내가 나갈게. 당신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너나 하겠지. 난 너 같은 효자랑 같이 살 생각 없어. 효도하고 살 생각이면 너 혼자 실컷 해. 난 내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 테니까.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캐리어 두 칸에 귀중품과 옷가지들만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남편은 절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협박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소송을 걸어버렸죠.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뜻밖의 조언을 얻었어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는 부담하신 주거 개선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사정을 알게 되신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인테리어 비용 결제 내역과 시공 계약서, 그리고 어머님과 고객 상담 때 나눴던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제게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게 되었죠. 말도 안 돼. 분명히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잖아. 아니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었더라도 그건 나로 인해서 혜택을 본 거지. 당신이나 당신 부모가 잘나서 해준 게 아니야. 이혼도 당한 마당에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지. 법원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제게 징징대는 남편에게 한마디 제대로 쏘아준 후 저는 남편과 정말로 헤어졌어요. 연애기간과 결혼기간을 합쳐서 함께 보낸 시간이 2년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정말 지독했죠. 남편은 당장 갚을 돈이 없어 고민 끝에 그 싸구려 집을 처분한 모양이었어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 지어진 낡은 집이었지만 그나마 인테리어를 새 것처럼 해놓은 덕분인지 팔리긴 했더라고요. 그래봤자 겨우 인테리어 비용 빼면 별로 남지도 않는 가격이었겠지만요. 집을 팔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다시 시부모님이 살던 작은 집으로 옮겨갔고, 그나마 있던 재산이 처분되어 버린 탓에 생활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하도 시달렸던 탓인지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지금 저는 회사 근처에 독립했고 더 멋진 싱글라이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신방맞는 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외로움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실은 제 인생이 그다지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든든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너무 외롭고 불안해서 제대로 사람을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 옆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할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고 급하게 기대서 시작한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중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